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 플러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과 금액이 내년에는 더 늘어납니다. 월 보수 230만 원 이하 노동자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지원 절차도 간소화됐습니다. 신세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첫 시행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내년에는 더 늘어납니다. 연장근로소득을 포함해 월 평균 보수 230만 원 이하, 최저임금의 120%에 해당하는 노동자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체는 2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와 같지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300인 미만 사업주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전체 예산은 2조 8,188억 원, 지원 대상 인원은 238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예산보다 소폭 줄었지만 지원 대상은 늘어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변경이 잦아 평균 지원 기간이 10개월 정도로 추산됐다며 이를 반영해 지원 대상을 늘려도 예산이 소폭 감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신청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이미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원하되 최저임금 준수 여부 확인서만 제출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난 24일을 기준으로 83%가 집행돼 64만여 개 사업장에서 256만 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계와 노동계의 비판을 동시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9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를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세 번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재계의 비판을 작심한 듯 반박했습니다. 재계 주장대로 최저임금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이 15에서 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비합리적이고 수용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으며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닙니다. 비판과 지적은 경청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른 과도한 수준의 지적은 불필요한 불안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서도 약정 주휴수당 제외는 주는 기업이 많지 않고 준다고 해도 합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노동계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주장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시장의 불안을 잘 알고 있다며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 기준을 월급여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올리고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모두 9조 원 상당의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홍 부총리는 또 내년 1월 중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해 2020년 최저임금은 새 결정구조 아래서 정해지도록 하고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중소기업계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진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놓은 내년 정책자금 운용 대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 촉진입니다. 모두 3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일자리 지원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전용자금을 신설을 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평가 체계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중기부는 신산업과 스마트 공장 자금 지원과 함께 자율 상환 제도를 확대키로 했고 월급여 210만 원 이하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대책 발표도 궤를 같이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런 지원 대책을 포함해 모두 9조 원의 예산 집행의 뜻을 밝혔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쏟아지는 정부 지원책에 일단 환영의 뜻을 보였지만 가장 우려하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해소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이제 그 결정하게 될 때 일반 규모가 있는 기업들과 소상공인들과 좀 구분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아마 핵심인 것 같아요. 최저임금 제도와 연관된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야지 일자리든 간접 재정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된 원인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일단 정책을 제시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재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당장 내년 최저임금이 10% 넘게 오르는 만큼 그 산정 기준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기업계는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 처리를 위한 노동계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용균 씨 유족들도 법안 심사가 진행되는 국회까지 찾아가 법안 처리를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김용균 씨의 유족들은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앞두고 국회에 나와 법안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빨리 잘 됐으면 좋겠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 처리에 어느 정도 뜻을 모은 여야가 쟁점 사항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 시민단체는 압박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사람이 5명, 심지어 10명이 죽어도 고작 1,000만 원, 2,000만 원 벌금 정도 내면 끝입니다. 그래서 사고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장시간 연설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시민대책위. 합의가 예상보다 난항을 겪자 유족과 함께 환노위 회의장 앞 복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또다시 시간만 끌다가 죽음을 막는 법을 무산시킨다면 유족과 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직접 눈으로 목격한 국회의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행동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후 3시에는 민주노총이 결의대회를 열고 법안 통과가 늦어지는 점을 규탄하며 국회가 죽였다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할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장보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1호 사업장 인천공항공사. 1년 전 전환 합의 이후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26일 사측이 합의문이라며 세부 방안을 발표했는데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인천공항공사가 발표한 정규직 전환 세부 방안 합의문에는 자회사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임금과 복지, 채용 비리 의혹에 따른 경쟁, 채용, 추진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공사 측은 절감되는 재원을 활용해 정규직 전환에 추가 투입되는 예산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규직화 1호 사업장으로서 타 공공기관의 모범이 될 만하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합의 당사자이자 공항 비정규직 4,500명이 속한 민주노총은 합의한 적 없는 합의라며 반발했습니다. 근속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고용 승계가 경쟁 채용으로 바뀌는 등 사측이 기존 합의를 뒤집으면서도 노조와 합의조차 하지 않았단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퇴임을 앞둔 정일영 사장의 입신 양명을 위해 공사가 합의 발표를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작년 합의가 있은지부터 딱 1년이 지난 오늘 퇴임을 얼마 앞둔 이 시점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처럼 공사 측은 합의가 늦어지면서 내년도 임금 교섭에 차질을 빚게 된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이 파업을 경고하는 등 해를 넘겨 진행하긴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시간을 보내봤자 계속 우리한테 이제 공사한테는 이제 안 좋게 나오는 거죠. 노력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일이 다 꼬이는 거 아닙니까? 노조는 합의문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서울시가 2022년까지 주택 8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의 세부 방안을 26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린벨트 해제는 포함하지 않았는데요. 주거 트렌드를 선도하는 주택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택 공급대 주민 편의 인프라를 포함하고 도시명 공공주택을 확대해 직주 근접을 실현하는 한편 주거 트렌드를 선도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라는 것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라는 게 두 가지 핵심입니다. 양날개라고 생각하는데. 주택 8만 호 공급 목표에 추가 세부 계획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강남 서울의료원 주차장 등 기존 부지를 활용한 2만 5천 호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나머지 5만 5천 호에 대해서는 도시명 주택 공급과 저층 주거지 활성화, 정비사업, 노후 임대단지 활용을 그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상업 준주거지역 주거 비율을 높이고 정비사업구역 주거 비율도 90%까지 확대하되 확대분의 50%에는 공공주택을 짓도록 합니다. 공공주택을 도입하면 소규모 정비사업장 층수 제한도 완화해줍니다. 업무 빌딩 공시를 주거용으로 전환해 청년주택이나 공유주택으로 공급하는 시범사업은 종로와 용산에서 진행 중입니다. 주요 노후 임대주택 단지는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주택 단지로 재건축합니다. 이 밖에 북부간선도로와 증산동 빗물펌프장 도로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주택을 짓는 혁신 건축도 시도합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 방안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자율주행차가 달리고 인터넷과 사물을 연결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도시를 스마트시티라고 하죠. 정부가 세종과 부산 두 곳을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겠다며 구체적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보행자가 걸어가면서 지면해주는 압력을 전력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사가 보이지 않은 시내버스는 승객을 실은 채 이동합니다. 이처럼 사물인터넷과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로 조성될 도시는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두 곳입니다. 내년부터 3년간 이곳에 모두 3조 7천억여 원의 재원이 투입됩니다. 정부와 지자체 중심의 공공 분야에서는 도시 기반 조성과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세종에 9,500억 원, 부산에 1조 4,500억 원가량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조 3천억 원의 재원은 민간 기업으로부터 유치할 예정입니다.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도 개선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포함한 토지 규제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정 가능한 최대 면적 확대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한 시범 도시 내 차고지가 없더라도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실제 삶과 밀착된 스마트시티 조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현재의 스마트시티 구축 계획은 건설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구도심이나 농촌에 사는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고려한 포용적 스마트시티가 정부는 2021년 스마트시티 두 곳의 첫 입주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과연 얼마나 되고 또 어느 정도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을까요? 오늘 데이터 뉴스에서 알아봅니다. 네, 한류 붐의 확산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예전보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현재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얼마 전 통계청에서 2018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5일을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인 이민자 중 한국에 91일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상주 인구 기준 만 15세 이상 이민자는 지난해보다 5.9%가 증가해서 135만 3천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중 남자는 75만 2천 명으로 55.6%를 차지했고 여자는 60만 1천 명으로 44.4%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1년 사이 이민자가 상당히 많아졌네요. 그렇다면 어느 나라에서 온 경우가 가장 많았나요? 네, 참고로 이민자는 외국인과 귀화 허가자로 나뉘는데요. 이 외국인이란 외국인 등록 명부 또는 한국에 체류하겠다고 신고해 외국 국적 동포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뜻하고 귀화 허가자는 외국인으로 지난 2013년 1월 1일 이후
법무부로부터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민자 가운데 외국인은 지난해 대비 6.2%가 증가한 130만 1,000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적별로 중국 동포라 불리는 이 한국계 중국인은 지난해보다 6.2%가 증가해 4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인이 11.5%, 베트남인이 10.9% 순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전체적 비율로 따져도 아시아인이 91.8%의 비율을 보이며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또 최근 5년 이내 귀화 허가자는 5만 2천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귀화 허가자의 귀화 전 국적은 한국계 중국인이 37.3%, 베트남이 33.8% 순이었습니다. 네, 외국인 가운데 아시아인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참 인상적인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 중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나요? 네, 일단 외국인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월 기준 외국인 경제활동 인구는 92만 9천 명으로 지난해 대비 7% 증가한 수치를 보였는데요. 경제활동 참가율도 71.4%로 전년 대비 0.5%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같은 기간 국내 경제활동 참가율은 63.9%로 이보다 크게 웃도는 수치를 보였는데요. 외국인 취업자는 88만 4천 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증가율은 외국인이 증가하며 함께 높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외국인 고용률은 0.1% 하락한 68%로 집계됐습니다. 네, 고용률이 소폭 하락했지만 국내 경제활동 참가율보다 이 외국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훨씬 높다는 사실이 참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고용 형태도 임시직과 정규직과 같은 상용직 중 어느 쪽이 더 높았나요? 네, 외국인 취업자 중 상용 근로자는 49만 6천 명으로 56.1%를 차지해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는데요. 임시, 일용 근로자가 35만 명으로 39.5%를, 비임금 근로자는 3만 8천 명으로 4.3%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임금도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외국인 임금 근로자 84만 6천 명 중 절반가량인 49.5%, 즉 41만 8천 명은 월 평균 200에서 30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취업자는 28만 8천 명으로 34.1%를, 300만 원 이상도 10만 7천 명으로 12.7%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을 받는 외국인 취업자는 11.5%가, 300만 원 이상도 29.3%가 늘었습니다. 반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을 받는 취업자는 6.8% 감소했습니다. 네, 200만 원 이상 받는 외국인 취업자가 절반이 넘네요. 그렇다면 어떤 직군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나요? 네, 외국인의 45.8%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이 광제조업 분야에 일하고 있었는데요. 이어서 도소매, 음식, 숙박업에는 18.5%, 이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에는 16%가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취업 연령대는 56.9%가 40대 미만으로 산업계 전반에 젊은 외국인들의 유입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런데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고 안정적인 상용직에 종사하더라도 외국에서의 생활이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생활하며 겪는 고충도 있었나요? 네, 한국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25.4%가 이 언어 문제를 뽑아서 1위에 올랐는데요. 이어서 외로움은 17.6%로 2위를, 경제적 어려움은 9.6%가 응답해서 3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어려운 점이 없다고 답한 경우도 29.2%를 압도했는데요. 실제로 이들의 한국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비교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외국인의 79.2%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건데요. 직업에 대한 만족도 역시 69%,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77.6%로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다만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59.3%에 그쳤는데요. 이에 대한 결과로 이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통상 자국에서 생활이 여유롭지 않은 이들이 일하러 국내에 들어온다며 우리나라의 임금 수준이나 거주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국내 경제 활동을 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가 도래한 만큼 이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우리 곁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웃이 되었는데요. 내년에는 외국인 고용률은 물론 국내 고용률도 증가하면서 다 함께 보다 따뜻한 연말을 찾아오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